영화를 보는 일이 즉흥적으로 감정을 구매하는 행위로 변질되고 있다. 평론가는 점점 더 쇼핑 호스트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독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2월 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제가 접한 영화평 가운데 가장 독하고 날이 선 그러면서도 가장 엄밀하고 속 시원하고 솔직한 그런 영화평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에서 이미 왕성하게 활약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죠.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입니다. 최광희 씨의 책 무비 스토커 오늘 뒤늦게나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카롱에서 나온 책입니다. 최광희 씨를 잠시 뒤에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 뵙지만 반갑습니다. 내부 거래죠? 내부 거래. 부당거래. 예. 근데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저희 청취자들이 우리 청취자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짜고 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육창근 형님, 김남훈 형님 책도 그래요? 이제 공들여서 모시고 그랬거든요.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네. 워낙 바쁘시고 네. 그러다 보니 네. 이제야 모시게 됐습니다. 콘텐츠 좋으면은 저희는 모시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괜히 속으로 좀 찔렸어요. 제가 이 예. 국민TV에서 최강의 영화 시리킷 하고 있는데 네. 또 그 영화 시리킷에 또 우리 김효진 PD가 진행하는 네. 프로그램에 네. 게스트로 나와서 내 네. 책을 선전하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앞서도 보니까 김남훈 씨도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양심에 이렇게 많이 찔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불러주셔서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그리고 제 책에 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목해 주셨다는 거는 또 좋은 일이니까요. 저한테는 네. 책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나 대환영이죠. 네. 저 본격적으로 책 얘기 시작하기 전에요. 네네. 평소에 이런 질문 제가 드린 적이 없어요. 네네. 나쁘게 말하면 독설이고 사실 이 평론가 최광희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게 네네. 독설이라고 많이 이 수식이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독설 아닐 수도 있거든요.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상당히 거침없고 네. 가감 없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 독설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심하게 저를 비판하신 분들은 영화계의 쓰레기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아마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비판했던 영화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되신 분들이 약간 억하심정을 가지고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든지 다 옳다고는 말할 수 없죠. 저는 저의 관점을 가지고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건데 다만 이게 이제 독설로 들리는 이유는 다른 평론가들과 화법이 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둘러서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뭔가 어떤 그 영화가 특별히 의미 부여를 할 만한 작품이 아니면 네. 그냥 과감 없이 쓰레기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이건 돈 낭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버리죠. 물론 그런 영화를 만드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또 스텝이라든가 배우들, 감독들의 노고가 들어가 있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알죠. 하지만 고생 안 하고 만든 영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든지 다 고생하고 만드는데 평론가라면은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관객의 편에 서서 영화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관객의 편에 서서 영화를 봤을 때는 최대한 그 만든 사람들의 노고라든가 이런 거 그들과의 어떤 저와의 친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들릴 수도 있을 정도의 그 표현을 좀 쓰다 보니까 한간에 이제 저한테 좀 독설가다, 뭐 좀 입이 거칠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 한국의 다양한 평론가들이 계시잖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뭐 우아한 말씀 잘하시는 우리 이동진 선배 평론가도 계시고요. 또 다른 평론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들 각자의 화법을 가지고 영화를 논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해야 그 영화에 대해서도 관객들이 좀 뭔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좀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아름다운 말만 쓰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우아하게만 얘기한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영화평도 저널 아니겠습니까? 광범위한 그쵸? 의미에서의 저널리즘이라고 네. 봐야겠죠.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에 대해서 논평한다라고 하는 기능은 뭐 정확하게는 저널리즘적 기능의 일환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도 그러면은 돌직구 네네. 같은 질문. 네. 독설 이미지의 디스카운트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독설 솔직히 예. 이미지 때문에 보는 어떤 손해. 그러지 아. 않으시면은 네네. 조금 더 그 다음 조금 더 점점점은 다들 알아들으실 테니. 네, 뭐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모 멀티플렉스 체인의 그 예술영화 전용관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스크린 독과점을 하면서 한편으로 한 영화에 막 1,000개 이상의 그런 뭐 스크린을 몰아주는 그런 어떤 상당히 폭력적인 어떤 그 유통행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뭐 다양성 영화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몇 개관 그것도 극장에서 어디 저기 그 뭐 구석탱이에다가 가장 작은 상영관 하나 딱 설치해 놓고 상영 시각 막 25시. 예, 그렇게 막 해놓고 거기서 또 해외에서 온 예술 영화라든가 우리나라 독립 영화 몇 번 튼다고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건 좀 웃긴 거 아니냐. 되게 웃기다 니들 이런 식으로 몇 번 제가 비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작년 여름에 제가 어떤 영화의 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은 평가를 내렸고 그 영화사에서 저한테 그 영화관에서 하는 GB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객과의 대화. GV. 예. 관객과의 대화의 모더레이터로 그러니까 사회자로 좀 나와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극장에서 저를 비토를 했어요. 최강희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는 최강희 평론가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더니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 미운털이 박힌 거죠. 그 극장뿐만 아니라 아마 영화계 내에서 저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얄밉게 얘기하니까. 콘셉트를 좀 네. 바꾸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제 캐릭터 자체가 그래요, 워낙에. 예, 사람이 어떻게 순식간에 바뀌겠어요. 뭔가 말하는 방식이라는 게 그 사람이 저도 뭐 44년을 산 사람인데 그 지금까지 제가 뭐 공부하고 또 뭐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형성된 일종의 캐릭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캐릭터가 순식간에 바뀐다는 것은 좀 힘들고요. 또 먹고 산다는 차원에서 뭔가 좀 유연하게 지금의 어떤 말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내가 좀 앞으로 평론가로서 좀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겠다라고 하는 판단 그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안 한 건 아닌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이 영혼을 판다는 건 좀 비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떳떳하게 살자. 들어오는 돈은 좀 적더라도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재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네거티브한 영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수하자. 네. 왜 내가 그렇게 생겨 먹었고 또 내가 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이러한 논의 저 같은 목소리도 분명히 이 사회에 또 영화계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를 제가 바꿀 필요까지는 못 느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최광희 씨가 네네. 감수성이 극도로 예민한 분 같아요. 정말로요. 예민합니다. 예, 실제로도 예민해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방식 스타일은 다 네.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최강희 씨만의 방식으로 아주 예민해서 더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뵙다 보니까 그런 네. 걸 많이 느껴요. 예.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뭐 저 스스로도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독서를 해놓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제가 비판을 네. 해놓고 그 비판에 대한 이제 역풍이 불잖아요. 네. 그럼 그거 상처를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상처를 내놓고 저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거 이제 뭐 이런 게 가능한 그 수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해의 상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영화에 대해서 나쁘게 평을 하면 저도 가슴이 아파요. 예. 하지만 모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해야 될 때는. 그리고 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사람들이 뒤에서 궁시렁대는 얘기를 또 뭐 직간접적으로 듣게 됐을 때, 그럴 경우에는 또 인간인 이상은 나도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고 그런 대범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인간인이기 때문에 그거 대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날은 잠도 안 와요. 예. 술을 마셔야 겨우겨우 잠이 들 수 있는 그런 뭐 나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알코올 의존증에 걸렸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치료 중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뭐 제가 얼굴에 앞면에 철판 깔고 막 남의 영화 난도질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얼굴에 철판 안 깔고 굉장히 힘들게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들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책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무비 스토커. 예. 무비 스토커가 표지가 시뻘겋습니다. 예, 그러네요. 무슨 예. 책이 뭐 무슨 교과서 같기도 하고 뭐 영어 참고서 참고서, 같은 자습서. 네, 자습서나 참고서처럼 이렇게 편집이 돼 있는데요. 네. 그 교보문고에 그 약간 대중문화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교보문고가 이제 그 출판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 마카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실상 그 마카롱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처음으로 낸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집적인 측면에서 조금 뭐 저자 입장에서는 약간 네, 조금 더 세련될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뭐 그래도 제 글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죠. 네. 아이 그 자기 책 편집에 100% 만족하는 저자들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뭐 사진도 그렇잖아요. 예. 누군가 내 사진 찍어주면 야 내가 보기에 사진 속에 나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네. 실물보다 이게 잘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어떤 책입니까? 일단 대략적인 소개부터요. 네, 무비 스토커라고 하는 책은 지난 한 3, 4년간 한국에서 개봉했던 네. 영화들 특히나 많은 관객들이 좀 뭐랄까 광범위하게 접했던 영화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는 책입니다. 네. 좀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어떤 영화에 대한 본격 비평서라기보다는요. 그 영화 하나를 가지고 제가 그 영화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일종의 그 영화 에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격 영화 비평문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학구적인 얘기 전혀 없고요. 상당히 가볍고 또 유쾌하게 그런 톤으로 좀 이렇게 풀어나간 영화 얘기를 풀어나간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이 책의 제목은 무비 스토커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네. 이제 출판사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제목이 그렇게 정해졌는데 원래는 제가 그 정하기를 영화가 보는 세상, 세상이 보는 영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보는 세상,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프레임으로 글을 좀 쭉 적어 나간 한 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보는 영화, 그 영화가 어떻게 유통되고 그 영화를 소비하는 대중관객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이를테면 최근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1000만 명을 넘었는데 네. 그 영화가 1000만 명을 넘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좀 약간은 좀 사회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화는 그 작품 자체로도 분석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지만 그 작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흥행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다분히 사회 문화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현상을 조금 더 집중해서 주목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 무의식이라든가
우리의 잠재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기 위해서 이제 세상이 보는 영화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정한 거죠. 그래서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편집을 처음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는 그렇게 가면은 너무 좀 얘기가 좀 무겁게 느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제 3부로 이렇게 나눠서 좀 그 영화가 보는 세상, 세상이 보는 영화가 아니라 다른 챕터로 이제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부가 첫 번째 부가 삶은 로맨틱 하드코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범주화했고요. 두 번째 챕터가 이 영화 살아있네. 예, 제목 그대로 제가 칭찬하는 영화들 얘기입니다. 이 영화 정말 좋다. 왜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네. 어떤 작품들 거기 다루셨어요? 일단 그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부러진 화살 또 나홍진 감독의 영화죠. 그 항해라는 영화. 그다음에 뭐 시 이창동 감독의 작품이죠. 뭐 이런 영화들을 이제 또 뭐 해외 영화 가운데는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뭐 그랜토리노 또 아바타라는 작품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적으로 근데 그냥 단순히 제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대한 반론의 차원에서 이제 쓴 그런 글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가 개봉한 뒤에 몇 명의 영화 전문 블로거들이 그 아바타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크게 새로울 게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비판적으로 그 영화를 접근했던 것이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그 논의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글을 써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 챕터는 영화도 리콜이 되나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이거는 제목에서 짐작하시다시피 이거는 좀 리콜해야 되겠다. 네. 그런 영화들 있죠. 한두 편만 소개해 주세요. 이를테면 뭐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같은 영화라든가 또 뭐 제가 굉장히 증오에 맞지 않는 미이라 시리즈라든가 할리우드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이를테면 김태희 씨가 나왔던 뭐 그랑프리 같은 그런 영화 무간도가 아니었군요. 영웅본색을 이제 리메이크했었던 영화가 있었죠. 송혜성 감독이 그 리메이크를 해서 무적자 같은 영화들 이런 작품들은 좀 제가 다소 좀 거칠게 여기서 혹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챕터가 아까 제가 세 개 챕터라고 했는데 네 책인데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네요. 5개 챕터입니다. 5개 챕터.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챕터가 뭐냐면 들키고 싶은 뒷담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떤 한 영화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본 게 이제 앞에 이야기라면은 이 네 번째 챕터는 뭐랄까 영화를 둘러싼 어떤 대중문화 현상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논평하고 있는 그런 챕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한국 배우들은 할리우드에 진출하면 항상 무사 캐릭터를 맡는가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한번 답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라고 하는 게 배우들의 얼굴이라는 게 하나의 그 콘텐츠로서 기능하는데 요즘엔 보면은 성형을 해도 성형 그 성형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달라진 그런 얼굴조차도 그것 자체도 하나의 그 영화적 맥락에서의 콘텐츠로 기능한다. 뭐 이런 그 얘기도 이 챕터 안에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를테면은 영화와 관련된 담론들 그 관객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그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반두비라고 하는 영화가 그 방글라데시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이주 노동자죠. 이주 노동자가 한국의 여고생과 어떤 친밀한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그 설정이 나와 있는 영화였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이 뭐 상영 거부 뭐 이런 거 뭐 무슨 개봉 반대 운동 뭐 이런 걸 펼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얼마 전에 뭐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 노동자 가운데 뭐 이런 관련된 비슷한 성적인 어떤 그 범죄가 뭐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를 그 동남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를 미화하고 있다 영화가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반박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총기 난사를 일으켰던
어떤 조승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전부 범죄자로 보는 게 타당한가? 예, 우리 똑같이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인들은 다 범죄자야라고 미국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기분 좋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그런 이제 글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챕터는 참 씁쓸한 영화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일종의 그 흥행이라고 하는 면에서의 어떤 트렌드와 공식이 있어요.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흥행하고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면 또 거의 흥행하지 않는 그런 그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의 그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어떤 법칙화해가지고 정리를 해본 그런 챕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한국에서 조금 그 에로틱한 코드가 들어간 야한 영화들, 이른바 야한 영화들 가운데 어떤 영화는 흥행했고 어떤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모종의 뭔가 공통분모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분모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좀 이렇게 썼던 정리한 그런 글도 있고요. 또 여성 버디 무비가 가운데 흥행한 경우가 거의 없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한 여자 셋이 모이면 쪽박 찬다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맨스는 무조건 훈녀와 훈남이라고 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의 일종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본 그런 글도 있고 또 판타지 영화가 과연 어떤 측면에서 요즘 특히나 21세기 이후의 관객들에게 좀 어필하고 있는가? 왜 요즘 관객들은 판타지에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판타지라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본질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그 환상이라고 하는 또 환상의 세계에 이렇게 빠져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그 분석을 해봤을 때 결국은 판타지라는 것은 잔혹한 우리 현실의 거울이라는 거죠. 그 잔혹한 현실에 비추는 일종의 블록 거울과도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판타지를 좀 우리가 그런 영화를 판타지 영화를 좀 관람할 때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워밍업을 한 상태에서 판타지 영화를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본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커가 등장하는 영화죠. 그 배트맨 시리즈 가운데 뭐 다크나이트라든가 이런 네. 작품들을 통해서 그걸 조금 더 한국 사회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조커가 있다면 그는 과연 누구일까? 한국 사회의 조커는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의 조커는 항상 이기더라. 예. 지역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조커가 아닐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써본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그 남자 주인공 캐릭터가 거의 그 카우보이 캐릭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마초적인 느낌이면서도 이렇게 껄렁껄렁 하면서 또 여자들 앞에서는 순정적인 네. 그런 이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에서 카우보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점하고 있는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이 미국 영화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분석해본 그런 글도 이 영화 이 참 씁쓸한 영화 법칙이라고 하는 챕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멀티플렉스가 보편화되면서 점점점 어떤 영화를 예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도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감정 자판기 9,000원짜리 감정 자판기다. 요즘 영화 멀티플렉스는. 그래서 내가 웃음을 원하면 9,000원짜리 코인을 넣고 웃음 하고 누르면 웃음이 톡 떨어지고 눈물 하고 누르면 눈물이 톡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관객들이 원하는 감정을 그냥 일회적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우리의 멀티플렉스 공간이 변모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또 문제 제기를 좀 정리해본 그런 글도 있습니다. 네. 일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네. 영화 근본주의적인 그런 접근 말고, 네네. 예, 영화 근본주의. 네. 그 영화가 가지는 정치 사회적 내지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결코 회피하지 않으시는. 예. 그렇죠. 그런 우리가 그런 뭐- 것들이 거기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로 그러한 프레임으로 접근해 본 책이 바로 무비 스토커라고 하는 네.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가 뭐 영화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가 세상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도 안 하고요. 하지만
영화를 보는 관점을 다듬는 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뭔가 더 플러스 알파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감히 이 책 무비스토커가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조금 참고할 만한 팁이 되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자로서 그렇게 뭐 감히 자부를 합니다. 저는 여러 말씀을 들었지만은 네네. 그 항상 그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그겁니다. 네. 영화 근본주의 말고 네. 예. 그렇게 하시니까 그 원칙을 갖고 계시니까 네. 요런 요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 사람들이 흔히 독설이라고 하는 것에 그 저간에 있는 배경 또 좋은 말로 동력이 바로 그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인상적이고 또 기대하고 그럽니다. 네. 무비스토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1세가 거의 다 판매됐다는 얘기는 1세가 다 안 나갔다는 얘기기도 하죠. 네, 작년 4월에 나왔는데 1세 2천부가 초반에는 아주 기세 좋게 많이 팔려 나가다가 예. 뒷심이 좀 훅 딸리면서 프로모션이 좀 뭐 덜 됐는지 하면서 한 조금 뭐 뒷부분에 이게 몇백 부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 방송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나머지 부분을 사주신다면 뭐 2세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책 재밌고 또 네. 거북하지 않고 좋습니다, 여러분. 네. 기억하셨다가 서점 오가실 때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월 7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영화 평론가 최광희 씨의 무비스토커였습니다. 마카롱에서 나온 책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영화도 한 편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